그러면 이어서 서구인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한국인의 소통하고는 다르게 서구인의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전개되는지 그 점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보면요. 커뮤니케이션은 동사 커뮤니케이트에서 왔고 그 의미는 연락을 주고받다, 의사소통을 하다, 정보 등을 전달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 느낌 등을 전하다. 세 번째 서로 마음을 소통하다. 이렇게 1차적인 의미로는 의사소통의 의미가 있고 2차적인 의미 생각, 느낌을 전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을 소통하는 거. 명사인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 연락, 통신, 그 다음에 편지, 전화 등의 연락, 전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사소통,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가장 주된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버마스의 주된 저서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건데 그거를 번역을 했을 때 의사소통,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적인 차원에서 쓰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거기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쓰기 때문에 이제 의사소통이면 의사소통이고 다른 의미면은 소통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해서 쓰는데 이제 미국적인 의미는 거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쓰고 있어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매스컴 대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에서 만든 건데 여기도 이제 의사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언어, 문자, 도형 등의 기호를 매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지, 감성, 정보 등을 전달하는 것. 대화는 가장 원초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며 인쇄나 전파 매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인간이나 동물 등 생물체들이 기호라는 수단을 통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서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서로의 의견이나 지식, 경험, 사상, 감정, 태도,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나 행동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바탕을 둬서 그것이 좀 더 넓은 의미로 이제 펼쳐져 나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서구인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서구적인 독특함이 있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인간을 뭐라고 규정했다 그랬어요? 이성적인 동물로 규정했는데 이 이성적인 동물은 말할 줄 아는 생명체다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 대한 라틴어 번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할 줄 아는 생명체, 인간을 말할 줄 아는 생명체, 언어와 관련지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성도 논리적인 원칙에 따른 사고와 언어적인 규칙에 따른 표현, 그러니까 논리, 사고, 언어적 규칙, 이 규칙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서양 사람들은 아까 꽃을 보여드렸을 때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그 사람들은 규칙을 본 거고, 그 다음에 범주를 본 것도 그것도 규칙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동아시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를 중요시하고 형태를 중요시하고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전체를 보려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요소로 끄집어 밑으로 내려가고 보편적인 구조 이런 것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서양의 커뮤니케이션은 언어를 모델로 삼아서 그 기본 원칙을 형성하고 그 고유한 틀거리를 갖추어온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말할 줄 아는 생명체, 인간을 말할 줄 아는 생명체라고 규정한 그 밑바탕에 벌써 언어가 인간을 인간이게끔 만드는 그거다라고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봤대요. 그래서 언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 그것은 비정상, 덜 된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아까 사유의 지도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밑바탕에 있는 사고 과정 그 위에 인식의 틀이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랬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어떤 주의, 이데올로기 비슷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가졌던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철학적인 거예요. 실체 중심의 사유 방식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각기 분리 독립된 실체로 보고 그 실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려는 실체 중심의 사유 방식. 이 서양에서는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이 실체의 원조는 아톰이라고 했죠. 아톰. 원자론적인 사고방식. 그 원자를 실체에 나뉘어질 수 없는 밑바탕에까지 내려가니까 그것이 원자다. 그래서 아톰이라고 하는 것은 아하고 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톰은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아는 그것에 대한 부정. 그래서 나뉘어지지 않는 거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실체가 근대로 오면 뭐로 바뀌냐면 주체로 바뀐다고 그랬죠. 주체에서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게 인, 디, 비, 두, 음이라고 그랬죠. 이 주체는 근대에서의 주체는 개인인 거예요. 개인. 여기서도 인, 디비듬은 나뉘어진 것이고 인은 그것에 대한 부정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이제 나뉘어질 수 없는 기본적인 단위예요. 가장 중요한 단위. 그래서 독립적인 개인, 실체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된 개인을 모델로 삼아서 사유하는 거. 그것이 이제 서구인의 커뮤니케이션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인식의 틀이죠. 이렇게 주체로 보면은 인식하는 주체, 사유하는 나. 이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데카르트가 한 이야기죠. 나는 사유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 인식하는 주체가 사유하는 나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물질적인 대상들을 규정하며 자기의 지배와 통제 아래 둔다라고 하는 거.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서 사유하고 있는 거. 이렇게 자율적, 자립적, 자주적인 주체. 이것이 근대의 독립적 개인, 자아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독립적 자아의 모델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독립적 자아의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것은 서양의 문화 코드를 구성하는 정황적인 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2500년의 철학의 역사, 사상의 역사, 이것이 지금 서양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소통 구조의 정황적 틀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당연히 이제 대화 중심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커뮤니케이션이 대화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말할 줄 아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거나 커뮤니케이션 앞에서 불안해하는 사람은 비정상적 인간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거나 커뮤니케이션 앞에서 불안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일찍부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걸로 봤어요. 일찍부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전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불안이나 과묵은 연약한 독립적 자아감의 탓으로 봤던 거예요. 연약한 독립적 자아감의 탓.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 자아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하고 봤던 거죠. 서양에서의 인간에 대한 평가의 척도는 바로 대화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인간의 척도, 그것은 대화적인 커뮤니케이션. 텍스트를 좀 보면요. 지금 대화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면요. 그러니까 대화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 그거를 불안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불안정하거나 불확실한 의식을 가진 거로 봤고, 연약한 정체성을 가진 걸로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본 거죠. 이것은 사실은 서양 문화권에서만 통용되는 척도입니다. 언어적 표현의 회피는 개인이 감정을 통제하도록 도와줄 수 있고, 또한 때때로 직접적인 도전 위협이 없이 불만을 소극적으로 표현하도록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실은 언어적 표현으로만 몰아붙이지 않고
침묵의 기회도 주고, 그래서 요즘은 명상 시간이라는 게 서양에선 중요한 트레이닝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바로 침묵의 메시지가 다양한 관계적 상황 내에서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듯이 회피 스타일, 그러니까 대화를 회피하는 회피 스타일 또는 혹은 움츠림, 이것은 다른 문화권의 구성원에 의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는 대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대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말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만큼 아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노자는 어떻게 말했어요?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모르는 사람이 말한다. 그렇게 얘기잖아요. 우린 정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은 금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것이요. 이제 그 다음 자기중심적 주장과 논쟁. 그렇게 서양의 언어중심적, 그것은 대화중심적이고 또 그 대화중심적, 그것은 또 자기중심적 주장과 논쟁을 펼치는 그런 패턴으로 나간다는 거죠. 자기주장적 성향이 강하다고 인식되는 사람은 경쟁적이고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을 취하는데 빠르고 책임을 떠맡고 지시적인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이 평가하는 인간에 대한 좋은 평을 받는 사람들이죠. 반면 자기 주장의 성향이 낮다고 인식되는 사람은 협력적이고 위험을 피하고 행동을 취하는 데 느리고 동저적이고 비지시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중심적 주장과 논쟁을 펴는 사람은 평가를 잘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뭐 회사에 잘 적응 못하고 창의적으로 뭐 일을 못 끌어 나가고 뭐 이런 것으로 봐서 그 사람들은 이제 부정적인 대접을 받는 거죠. 이 부분도 텍스트를 조금 더 문서 보완을 하면요. 마지막 단락을 보면요. 서구인들은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하여 동양인들은 사회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마찬가지로 중국인은 상황 중심적이다. 그들은 환경에 민감할 의무가 있다. 미국인은 개인 중심적이다. 그들은 환경이 그들에게 민감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미국인들은 환경이 개인에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구의 백인 중산층 사회와 학계에서 개인의 의도에 대한 강조는 사람들이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고 그것을 책임져지는 개인들이라는 문화적 이데올로기와 관계가 있다라고. 이 서구 미국의 문화적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미국의 표현은 자신의 권리를 변호하라라고 주장하면은 서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설교를 하자마자 요점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맥락이 서로 다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자기 자랑과 자기 표현. 이제 서양 사람들은 자기 자랑 잘하고 자기 표현을 잘하죠. 독립적 자아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며 자기 자랑을 많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표현, 이 자기 표현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 세계에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정체성을 협상하는 근본 목적이고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서양과 동양을 이제 동아시아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들이 독특하고 다르며 타인보다 더 낫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강조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자화자찬하지 않으면 누가 알 것인가. 지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죠. 자기가 자기 자랑하고 자화자찬하지 않으면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이게 서구적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사람들은 어떠냐?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통이고 타인과 매우 비슷하거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강조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람들은 대충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보통 정도다 이거죠.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보통 이상이다. 자기가 남보다 낫다라고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하면 동아시아 사람들은 자기가 보통이고 타인과 매우 비슷하거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자랑, 자화자찬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히려 경계를 하고 있죠. 그다음 서양 사람들은 침묵은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침묵, 말을 안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은 말로 해야 되는 건데 말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것은 아예 커뮤니케이션을 거부하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침묵을 관심의 부족, 커뮤니케이션하고 싶어 하지 않음, 적개심의 표시, 거절 또는 대인적인 부조화, 불안 또는 수줍음 또는 언어적 기술의 부족 등등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침묵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텍스트를 좀 보면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서양어는 말과 수사 이것이 이제 발전해 왔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파워포인트에다 썼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양에서는 스피치는 문명 그 자체이다라고, 말은 심지어 가장 반대하게 좋아하는 말까지도 교제를 유지한다. 고립시키는 것은 침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스피치, 말, 그 다음에 반대하는 말까지도 그것이 교제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토마스 만의 마법의 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선 표현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말, 나부끼는 입술 비와 눈, 침묵, 포효하는 천둥번개 이런 식으로 했죠. 말은 고작 해야 이슬비와 눈이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침묵은 뭐예요? 천둥번개다 이거예요. 침묵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일본 속담에는 야옹하고 울지 않는 고양이가 쥐를 잡는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래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라고 그러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 속에 든거 없는 사람이 주둥아리만 살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표현하는 것 그만큼, 너는 바로 표현하는 그만큼의 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한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이 이제 대충 이제 서구인의 서양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이라고 보면은 우리는 이제 소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양의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봤듯이 우리도 소통이라고 하는 낱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소는 막힌 것이 트이다, 뚫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통은 통하다, 오가다, 왕래하다, 트이다, 보급되다, 걷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의미는 막히지 않고서 통함. 처음에는 이게 보편적인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하는 바가 서로 통함.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도리와 조리의 밝음. 그 다음에 덮이거나 막힌 것을 열어 트이게 함. 소통의 의미에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도 말이 들어있질 않아요. 말로서 뭐 생각을 전한다든가 뭐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의 소통의 의미는 굉장히 넓은 의미죠.
그래, 여기 글자가 잘 보이질 않으니 텍스트를 보도록 하죠. 여기 일상적 의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막힌 것 또는 막힌 곳을 뚫어서 통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막힌 것을 뚫어 통하게 하다라고 하니까 그럼 막힌 것이 없는 상태가 무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 다석 이용호 선생님의 말을 빌린다면 빈탕한 데죠. 빈탕한 데, 무공허. 거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니까 환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가장 잘 되는 데죠. 그 다음으로는 우주 공간으로 간주되는 하늘이 은유적으로 막힌 것이 없는 뻥 뚫린 공간이죠. 가 또는 테두리 또는 막이 없는 무가 아니고 형태와 형상을 갖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가 또는 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미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 가가 가지고 있는 거, 테두리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막이 있는 거, 막이 있는 것은 막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존재자는 본질적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저는 딴 데서 그래서 소통의 의미를 쓰면서 소통의 의미를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는 전자, 원자 이런 것들이 소통하는 거 그런 물리적인 소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로 가면은 이제 생물학적인 소통이 있는 거예요. 뭐 대사, 신진대사, 소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물리적인 소통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 자기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소통이 이제 생물학적인 소통이죠. 그 다음에 인간한테로 오면은 인간한테는 인식론적인 소통, 기호학적인 소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외부의 것을 그냥 날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해서 인식한 지식, 언어적인 정보, 기호적인 정보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거. 그것이 이제 인식론적인 소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좁은 의미, 넓은 의미로 본다면 그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막이 있는 것은 막힌 것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것이 뚫리게 되면은 막을 허물게 되면은 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존재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로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다른 것과 경계 짓고 있는 이 막을 허물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말 소통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유의해야 할 겁니다. 이것은 존재적 또는 물리적 막을 뚫고 서로 힘과 정보를 주고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막힌 것을 뚫고 터서 오고 감, 그러니까 통섭과 교류가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리적 막을 제거하고 물리적인 거리를 없애야 서로 가깝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는 바로 거리 없애입니다. 거리 없애서 소목함과 납셈을 없애서 친근한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친근해지기 위해서 거쳐야 할 첫 번째 단계가 이 거리 없애임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친근해진 징표로 친근해지면 제일 먼저 말을 트고 술을 터서 말동무가 되고 술동무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길이 열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 오가며 교류하며 서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통섭과 교류죠. 상대방과 그의 주변 세계를 알게 되고 자신과 자신의 삶의 세계를 알리게 되면서 서로가 통하게 됩니다. 몸이 통해 다양한 몸짓 동작의 친밀한 상호작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악수, 껴안기, 볼대기, 볼비비기 등 이것이 이제 서로 통하는 단계. 이러한 친밀한 몸짓 속에 서로를 믿는 교감이 피어납니다. 서로를 믿는 가운데 친밀함과 신뢰를 쌓아가는 교제가 펼쳐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정이 깊어져 정을 통하게 되고 살을 솟고 피도 솟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룹니다. 친족을 이룹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 뜻이 통하면 생각과 이념, 목적과 목표를
목표를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임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더 나아가 어리통하면 생사를 초월해 초자연적인 힘과의 일치를 추구하며 새로운 차원의 삶을 찾아 나섭니다. 이렇게 막힌 곳이 뚫려 거리감이 없어지며 서로 통하게 되면서 이쪽과 저쪽이 어울리고 이 편과 저 편이 어울리며 어울림의 범위가 넓어져 갑니다. 서로 통하며 어울리는 소통과 화합의 과정을 저는 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이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소통과 화합이라는 의미의 통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소통 형상을 이렇게 기호화하면서 자연과 그 속의 생명체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은 생명체, 특히 유기체를 모델로 삼았는데 기와 혈의 원활한 소통을 이야기하며 맥락과 상황을 강조하는 것, 이것은 유기체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얘기하고자 하는 소통의 경험은 이것을 밑바탕에 깔고 이제 전개가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것들, 이제 거리 없앰, 그 다음에 서로 교감, 교제, 그래서 정을 통하고 살을 섞고 피도 섞어서 가정과 친족을 이루고 뜻이 통하면은 이념 공동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리 통하면 생사를 초월한 그러한 초자연적인 종교를 형성하게 되죠. 이렇게 서로 통하며 화합하는 어울리는 과정을 이제 저는 통합이라고 그랬고 여기에서는 유기체를 모델로 한 기와 혈의 원활한 소통, 맥락과 상황을 강조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소통의 경험으로 가면은 소통의 경험. 이거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4단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인의 소통의 경험을. 첫 번째는 만남과 느낌의 단계. 소통은 나의 경계를 두드리는 자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나의 밖에 있는 어떤 것과 만나게 되는 거죠. 나의 밖에 있는 어떤 것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남이라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나의 경계에 무엇인가 와서 닿습니다. 나의 몸은 외부적인 것의 침입에 반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느낌이라고 그러죠. 외부적인 것을 이제 느낀다는 거죠. 나는 나의 밖의 기운, 그 기운은 힘, 에너지, 정보인데 힘의 흐름을 몸으로 느끼며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나는 내게 가해오는 힘을 받으며 무언가 당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나는 감각으로 외부의 자극을 감지하며 낯설음을 경험합니다. 이 낯설음이 강력해서 당함의 강도가 크면 아픔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아픔은 아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름은 몸에 각인되며 차츰 암이 되어 반응의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몸통은 기와 힘의 유통의 느낌으로 반응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부딪혀서 겪게 된 것을 다른 사람과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는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저는 이제 첫 번째 단계에 바로 우리가 나의 막을 두드리는 자극으로 나의 밖에 있는 어떤 것과 만나는 것으로 그래서 내 가해오는 힘을 받으면서 무언가 당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아픔이 되고 아름이 되고 아름이 알미 되고 알미 이제 지식이 되고 지식이 체계화되면 이론이 되고 학문이 되고 그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데거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하이데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서 얘기한 내게 가해오는 힘을 받으며 무언가 당하고 있음을 느낀다. 이것을 독일어의 경험, 에어파렌을 하이데거도 똑같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어파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꼼짝없이 앉아서 당하는 그런 것을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있죠. 이제 두 번째 단계에 가면은 바로 외부적인 것에 막을 열어 헤쳐서 몸과 마음으로 이제 소통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감각이 지각이 되는 거죠.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제 지각.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반응하고 있는 나의 느낌을 살펴보면서 이 느낌은 이제 기분이 되는 거예요. 느낌은 이제 기분이 되는 거죠. 외부의 것과 몸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방식은 이때는 이제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의 자극, 이 감각에 대응하여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취해 대처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거가 이제 교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느낌이 비롯하는 바탕에 대한 알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느낌이 바깥에서 오는 건데 그 바깥에 오는 그 대상에 대해서 알라고 하는 거죠. 그 자극, 그 낯섦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식을 터득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순한 감각이나 지각이 아닌 이제 인식과 통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은 지각이 되고 지각은 인식이 되고 인식은 이제 통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것이 돼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이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이제 인식하고 되고 통각하게 되면은 책상을 책상으로서 여기게 되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이제 그 단계가 이제 생각의 단계죠. 저는 그래서 생각을 순수 우리말로 한다면 넋이라고 보는 거죠. 넋. 그래서 넋은 넋이다, 여기다 에서 온 거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여기는 이제 통각의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머리와 정신으로 소통하는 생각의 차원에서는 우리는 만나는 사물에 대해 이제 정통하고 도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말놀이라는 거는 우리 말에 이 통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를 잘 보시라 이거죠. 그것은 다 소통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서로가 경험한 것을 이제 공통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사물, 사태, 사건 등 세계에 대한 보통의 규정을 만들어 사물에 대한 지식의 자리매김을 꾀한다. 이게 이제 학문으로 되어가는 과정이죠. 학문으로 되어가는 거. 정통, 도통, 공통, 통용, 보통. 그래서 보편적인 규정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저는 이제 정신의 단계에서 이제 고차원의 단계를 저는 이제 사무침이라고 봐요. 우리말의 사무침. 그 사무침이 사실은 대단히 멋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알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삶 전체로 넓혀지는 그 소통 능력이 서로의 마음과 환경과 사정까지 속속들이 깊이 미루어 헤아리는 것. 즉 말이나 글로서 드러난 것과 그 드러난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숨겨진 것을 한데 아울러서 생각하는 것. 그래서 머리와 가슴 그리고 마음까지 미치는 소통성. 그러니까 사무치는 단계에 되면 몸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정신이 통하는 거죠. 몸과 마음, 정신.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사이존재로서 빔 사이에서는 몸이 축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서는 마음이 축이 되고 그 다음에 때 사이에서는 이성 그러니까 정신이 축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 땅 사이에서는 얼이 축이 된다고. 지금 여기 사무침의 단계에서는 지금 몸과 마음과 정신, 넋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이 소통해서 서로 통하는 것을 이제 사무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얼과 하나가 되는 단계. 얼과 하나가 되는 단계는 이제 얼로서 통하는 깨침의 단계에서 여기서 나는 나 자신을 깨고 비워서 텅 빈 상태에서 모든 것과 화합하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은 땅과 통하고 하늘과 통하고 역사와 통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통하는 사통팔달의 상태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울림, 이 통합 속에서 융화와 융합을 거쳐서 조화와 합일에 이르는 망사, 만사, 형통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예, 이렇게 저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듯이 이렇게 소통의 경험을 네 단계로 나눠서 봤습니다. 만남과 느낌의 단계, 교류와 알의 단계, 그 다음에 생각함과 삼위침의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됨과
깨침의 단계,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열고, 자기 자신을 연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막을 부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상대방하고 이제 통하는 그런 이제 기류를 형성하는 거, 그것을 이제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다석 선생님의 표현을 빌어서 저는 이제 깨끗한 경지. 다석 선생님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다 깨부순다라고 하는 거. 끝까지 다 깨부순다. 그래서 나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상태를 다석 선생님은 깨끗한 경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비우지 못한 거, 다 없애지 못한 거, 다 없애지 못했을 때 그런 상태를 다석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덜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애지 못해서 덜 없다. 그래서 덜 없다에서 덜 없다가 나왔다. 그렇게 보는 거죠. 다 없애지 못해서 뭔가 남아있기 때문에 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운 것이다. 라고 그런 식의 이제 말놀이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석 선생님의 말놀이는 아주 이제 기막힌 말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석 선생님은 그러한 말놀이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 우리말 속에 하느님이 말을 건네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석 선생님의 이제 생명 사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도 다석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석 선생님은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도 생각이라고 하는 건 세 번째 단계잖아요. 사무침의 단계. 생각이라는 걸 중요시 여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석 선생님은 생각이 곧 기도다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곧 기도다.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생각까지도 지워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생각까지도 지워버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석 선생님은 아니에요. 생각이 기도고, 이 생각 속에, 이 기도 속에 하느님이 뜻이 나한테서 와서 말 건네고 부딪히는 게 바로 생각이라는 불씨라고 보는 거예요. 그 생각의 불씨를 잘 받아서 그거를 글로 적은 거, 그게 이제 시라고 본 거예요. 시. 그래서 글은 뭐냐? 글은 뭔가를 그리워한 것을 글로 잡은 거예요. 그리움. 그래서 제가 기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하느님을 기리고 한 그거. 그래서 하느님의 소리가, 하느님의 생각이 나한테 불꽃을 튀게 해서 그 불꽃을 내가 받아 적은 거. 그게 다석 선생님이 적은 다석일지인 거예요. 저 뒤에 다석일지가 네 권이죠. 다석 선생님이 적어 놓으신 다석일지가 시로 3천수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느님의, 내가 생각을 하면서 하느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바로 하느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온 거예요. 그 말을 내가 받아서 그 말에 응답을 한 거. 그것이 다석 선생님의 시인 거예요. 다석시. 그래서 하느님의 소리는 곧 시다라고 다석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어쨌든 여기서도 우리는 이제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돼요. 생각이 이제 기도다라고 한 다석 선생님이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어뢰 단계에 가면은 그렇게 생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얼과 통해 가지고 얼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이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바로 얼과 통하는 깨침이 된 거고, 그 하나가 되는 단계죠. 그래서 다석 선생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 귀일 사상을 주장하죠.
그 하나는 뭐냐? 하나는 온전한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죠. 모든 것의 시작. 그래서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시작. 그리고 온통 전체. 깨지지 않은 온전한 전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라고 그랬죠. 이것이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하나, 온전한 전체, 거룩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에서 이제 성스러움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온전한 전체인 그 하나,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고, 바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한 얼과 나의 얼라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나의 한 얼인, 내 안에 있는 한 얼인 그 한 얼과 하나가 되는 것. 그럴 때 그것은 바로 이제 막힘없이 소통하고 있는 그 하늘, 빈탕한데, 텅빔, 하느님의 마음, 그것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소통의 사랑법.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국인의 소통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나가나라고 궁리를 해본 겁니다. 제 제자 하나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서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때 제가 이 글을 궁리하면서 쓰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바로 주례사로 썼던 겁니다. 사랑의 소통법. 그러니까 소통을 가지고 이제 주례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 텍스트가 길지 않으니까 텍스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사랑의 소통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소통은 우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막힘없이 잘 통함이라는 뜻입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뚫려 있어야 됩니다. 곧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를 없애고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소통의 반대말에 해당하는 것은 소외이고, 소외는 거리를 두고 따돌려서 벽을 쌓아 소통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반대는 소외고, 그것은 벽을 쌓아서 소통을 막는 거죠. 그런데 소통의 진짜 반대말은 뭐냐면 먹통이죠. 소통의 반대말은 먹통이죠. 소리만 잡아먹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전화통을 우리는 먹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렇게 아무런 소통이 안 되는 상태가 먹통인 셈이죠. 사랑은 항상 열려 있어서 언제나 서로 통할 수 있는 소통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통합니까? 여기서 통하는 걸 잘 보면은 그것은 힘, 즉 에너지, 동력, 기, 그 다음에 파동, 파장, 빛, 소리, 그림, 문자, 데이터, 정보, 지식, 이념, 몸짓, 마음씨, 정신, 생각, 영혼이 통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물리적 소통,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소통, 그 다음에 인식론적인 소통, 이런 것들이 다 그 밑바탕에 깔린 거죠. 여기에서 작동하는 소통의 패러다임은 관계의 그물망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는 진작부터 관계의 패러다임 속에서 살았죠. 아까 말씀드린 문화적 정황틀이 관계의 그물망, 인드라의 그물망인 거죠. 사랑의 소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것입니다. 막힘없이 잘 통하기 위해서는 낮은 곳에서 자기를 비우고 언제나 열린 상태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통의 달인으로 통하는 김수환 추기경은 상대방의 밥이 될 정도로 자기를 낮추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밥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상대방의 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흔히 그러잖아요. 너는 내 밥이야 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내 밥이야 라고 하잖아. 그리고 바로 그런 밥이 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은 바로 그런 바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를 바보 김수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종교 간의 통합, 정치인들 사이에도 김수환 추기경을 통한 이 소통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금은 종교들도 서로 불통이고 정치인들과 종교 이런 사회인들 속에 소통의 다리가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거. 그게 우리의 이제 비극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상대나 사태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중지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태도입니다.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극히 일부만을 볼 뿐이고 말로 전해오는 소리는 많은 경우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사태나 사건에 얽매이지 말고 전체 상황을 볼 줄 아는 맥락적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소통이 강조가 되면서 이 말로 인한 소통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미디어 학자가 있습니다. 메러비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메러비안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건 7%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100% 소통이 100%라고 한다면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의 의미라든가 이런 거는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시각적, 청각적 이런 것들이 60, 70%가 된다는 거예요. 청각적이고 시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몸짓, 그 사람의 뭐라고 해요? 얼굴 표정, 태도, 이런 것들이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이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전달로서의 정보, 말의 정보는 사실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메러비언은 서양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소통의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연구를 통해서, 실험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로 하는 의사소통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이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태를 바로 알아 잘못을 따지자고 시작된 대화가 말싸움으로 변하고 격한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더욱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수직적 소통 구조에서 이제 수평적 소통 구조로 넘어오면서 아직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말싸움으로 변하고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그러다가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게 폭력, 살해로까지 이어지는 게 그게 이제 끔찍한 일입니다. 눈빛, 몸짓, 격려와 배려, 그런 태도와 마음씨가 펼쳐지는 소통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소통은 몸으로, 마음으로, 뜻으로, 정신으로, 언어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소통의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의한 소통은 결합시키기보다는 분리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봤죠? 오토 노이라트라고 하는 학자가 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뜻을 관철해야 하는 노사 간의 협상장이 아닙니다. 한 처음 만남이 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성서를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봅니다. 소통은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제대로 된 소통에서 만남은 만남입니다. 맛이 남이죠. 그래서 소통함이 되는 살맛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는 끌림이 있습니다. 서로를 당기며 끌어가는 이끌음이 있습니다. 끌림 속에 떨림이 전해져 옵니다. 떨림은 소통 속에서 몸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 다음 마음속 어디에선가 흔들림이 울림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여기가 울리고 저기가 울리고, 나도 울리고 너도 울리면서 울림의 조화가 어울림으로, 공명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어울림 속에 소통함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잊히지 않을 의미를 부여야 합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제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꼭 필요한 존재로 알고, 알리고, 헤아리고 여깁니다. 이렇게 되면 소통은 사무침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무침의 단계입니다. 사무침은 서로의 환경과 사정까지 속속들이 깊이 미루어 헤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침은 머리와 가슴 그리고 마음까지 미치는 소통성을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깨끗함입니다. 자기를 끝까지 깨서 완전히 비운 깨침과 깨달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텍스트를 다 읽었는데 이 텍스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런 식입니다. 사람과 소통을 위해서는 지금 자기를 낮추는 태도 등등 몇 가지 태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한 처음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몇 가지 만남, 살맛, 끌림 이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죠. 소통이면 형통이나 불통이면 고통이다. 소통이면 형통이지만 불통이면 고통이다. 그러니까 통하지 못하면 통이 따른다 라고 하는 말. 통하였느냐 라고 한번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예, 이것이 제가 오늘 서구인의 커뮤니케이션과는 완전히 다른 동아시아의 소통, 특히 이제 한국인의 소통, 말 속에 드러나고 있는 소통의 의미를 그 정황적 틀과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차이를 느끼셨으리라고 합니다. 서구인의 커뮤니케이션이 말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워낙 맥락 중심, 정황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과 같이 표현하는 것만큼의 자기만을 인정하는 세상에서 이제 표현이 안 되면은 아예 부재하는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자인 김호 쌤이 얘기한 바로 지금 서구적 저맥락 시대의 소통 방법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우리 사회에도 휩쓸고 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글로벌한 소통의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 방법을 가르쳐 줬죠. 간단하다 이거죠. 따지고 보면. 육하 원칙을 지키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닌 그런 소통의 방식에서 사무적인 일, 비즈니스적인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육하 원칙을 따라서 소통을 하시면서 그것을 기록에 남겨두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은 차원에서는 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훈훈한 마음, 정신, 언로서의 통함이 그래도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